여러분, 도쿄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마천루,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만 산다는 타워 맨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2022년 1월, 도쿄 니시토교시의 한 고급 맨션. 이곳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40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요시타 케이스케는 홋카이도 대학원 졸업한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수석 연구원이었고, 아내 마유미 씨 역시 교토대 대학원을 나온 재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봉을 합치면 그야말로 상위 1%의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집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번듯한 직장, 고급 승용차,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이웃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 부부를 보며 전생에 무슨 덩을 쌓았길래 저렇게 완벽한 삶을 살까라며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타인의 삶이란 얼마나 얄팍한 껍데기입니까?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스위트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서로를 향한 경멸과 증오가 소용돌이치는 차가운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아내는 남편을 벌레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사각지대로 변해버린 곳. 15년간 곪고 곪았던 상처가 결국 살인이라는 파국으로 터지기 직전 이 집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두 사람은 2006년 같은 제약회사의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아내 마유미 씨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그녀는 담배를 끊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에 그 자리에서 금연을 선언하고 무려 4번이나 고백한 끝에 사랑을 쟁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이 남자가 훗날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저승사자가 될 줄은 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살이로 끝난 이 기막힌 사연, 그 이면을 숨겨진 디테일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들의 행복은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결혼 1년 차, 신혼에 탄 꿈이 채 깨기도 전에 파국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 마유미 씨가 잠꼬대로 낯선 남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민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던 남편 케이스케는 그 길로 아내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아내와 직장 동료가 주고받은 선을 넘은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보통의 부부라면 여기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이혼 도장을 찍느니 마느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처는 섬뜩할 정도로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나랑 이혼할래? 아니면 회사 그만둘래? 불륜남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꼴은 못 보겠으니.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교토대 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 연구원이었던 그녀가 한순간에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부의 권력관계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소위 잘나가는 연구원이 되었지만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에 갇혀 남편의 눈치만 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엔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날개를 꺾어버린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피해의식과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야? 나는 열등감이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뒤엉기며 사랑은 집착으로, 집착은 다시 증오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부부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 부부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해외 파견 근무였습니다. 남편 케이스케는 미국 테네시주의 한 대학으로 연구 파견을 가게 되었고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겉보기엔 엘리트 가족의 화려한 해외 생활 같았지만 실상은 아내 마유미 씨에게 있어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방 도시는 차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마트 하나를 가려 해도 운전이 필수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낯선 땅,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이동수단도 돈도 없이 집에만 고립된 아내.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학대이자 정서적 감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연구실과 학회로 바쁘게 돌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지만 아내는 집안에서 아이만 바라보며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이 시기에 아내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남편에 대한 증오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어. 너는 밖에서 훌륭한 박사님 소리를 듣지만 집에서는 나를 가두는 간수일 뿐이야. 아내의 마음속에 쌓인 이 도끼는 결국 귀국 후 끔찍한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2020년 일본으로 돌아온 후 부부는 사실상 가정 내 별거 상태에 돌입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밥을 차리지 않았고 빨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잠든 시간에만 귀가하며 유령처럼 생활했습니다. 대화가 끊긴 집안에는 숨막히는 적막과 살이만이 감돌았습니다. 미국에서 2년, 그 고립의 시간은 두 사람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편으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남편 케이스케는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가 찾은 도피처는 다름 아닌 성매매업소 풍속점이었습니다. 연구 스트레스와 아내와의 불화를 핑계로 그는 습관적으로 풍속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아내에게 남편의 이런 외도는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더러움 그 자체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기이한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이 더러운 풍속놈, 바이러스 같은 인간이라고 소리치며 남편이 퇴근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독 스프레이를 마구 뿌려댔습니다. 남편이 만진 문손잡이, 리모컨, 식탁 의자까지 닥치는 대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남편을 마치 오물이나 병균 덩어리 취급한 것입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아빠 근처에 가지마, 더러워 오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밖에서는 존경받는 연구원인데 집에만 오면 세균 취급을 당하니 모멸감이 크게 달했을 겁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아내에게 손찌점하기 시작했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은 이 정도면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지만 이들은 기어이 한 집살이를 고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이혼한 부부라는 꼬리표가 두려웠거나 서로에게 끝까지 고통을 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독한 애증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네가 죽거나 내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 이 지옥 같은 일상은 결국 남편이 진짜 독을 손에 쥐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남편 케이스케는 회사 실험실에서 아무도 몰래 맹독성 물질인 메탄올을 챙겼습니다.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로 소주잔 한 잔 분량 약 30ml만 마셔도 성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무색 무취라 술에 섞으면 맛이나 냄새로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약회사 연구원인 그는 이 물질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범행 도구로 선택했을 겁니다. 아내 마유미 씨는 평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집에서 소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남편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끼는 대용량 소주병 4리터짜리에 훔쳐온 메탄올을 몰래 섞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알았을 겁니다. 오늘 밤 아내가 이 술을 마시면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거나 영원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평소처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이 오를수록 쓴맛은 느껴지지 않았을 테고 그렇게 죽음의 액체가 그녀의 식도를 타고 몸속 깊숙이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약을 개발해야 할 연구원의 지식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죽이는 살인 기술로 악용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소주병에 메탄올을 붓던 그 순간 그의 손은 떨렸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쾌재를 불렀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다음 날인 1월 15일 아침, 비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 마유미 씨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메탄올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괄약근 조절이 안 되어 바닥에 대소변은 지리기까지 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옷을 전부 벗어던지고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신음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남편,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지나가던 남이라도 119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 케이스케는 달랐습니다. 그는 거실 식탁에 앉아 배달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택상 초밥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배달 음식이 도착하자 그는 맥주 캔을 따고 초밥을 입에 넣으며 우걱우걱 씹어 삼켰습니다. 방에서는 아내가 살려줘 너무 아파라며 죽어가는데 거실에서는 남편이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밥을 먹는 풍경. 이보다 더 기괴하고 잔혹한 공포 영화가 있을까요? 심지어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이 즐겨 찾던 풍속업소 여성에게 라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뭐해? 다음에 언제 볼까라며 시시거리는 이모티콘을 날렸습니다. 아내의 신음이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욕망과 식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부부로서의 마지막 도리마저 짓밟아버린 악마조차 고개를 돌릴 만한 만행이었습니다. 1월 16일 오전 7시 아내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아내의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한 남편은 그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는 아내의 시신을 붙잡고 마유미, 제발 눈 좀 떠봐 라며 오열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눈물 연기가 얼마나 실감났는지 처음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에 외상도 없었고 평소 아내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점 때문에 단순 급사로 처리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검시 제도인 행정부검이 이 사건의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부검이는 아내의 혈액에서 치사량을 훌쩍 넘는 고농도의 메탄올을 검출해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고의로 먹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의사의 소견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남편은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아내가 신세를 비관해서 스스로 마신 거다. 나는 메탄올을 가져온 적도 없다. 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회사 출입 기록, 메탄올 반출 정황, 그리고 아내가 죽어가던 시간 그가 태연하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증거로 들이밀었습니다. 2024년 10월 도쿄 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한 사리를 가지고 배우자를 고통 속에 방치한 냉혹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엘리트 연구원에서 살인범으로 추락한 그 순간,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가슴 아픈 건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고 살인자의 아들이 되어버린 어린 아이입니다. 부모의 헛된 자존심과 그릇된 선택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아이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와 무게는 그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조금만 더 참자 하며 버티는 그 시간이 어쩌면
서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 요시다 부부의 파국을 보십시오. 억지로 꿰매어 놓은 상처는 결국 골마 터지기 마련이고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는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차라리 이 부부가 서로를 놓아줄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요?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조훈처럼 이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걸었더라면 적어도 이런 끔찍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솔직한 삶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안녕한가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날카로운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묵직한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사건의 이면을 더 깊이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